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우파적 성향 김로벨TV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파 정권을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5월 10일 오후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도 끝나고 그 다음에 청와대도 개방이 돼서 아마 그 사람들이 거길 지금 구경하고 있겠지요. 자, 오늘 우파 지지자들은 야, 드디어 정권 교체가 되고 정권이 이제 출범을 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출범은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그걸 보면은 좌파와 우파가 10년 주기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근데 이게 깨졌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정권 교체 10년 주기를 깼다. 이것도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닌 말로 단기 필마로 정계에 몸을 담은 지 1년 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 서열을 따지면은 검찰총장, 장관, 부총리, 총리, 대통령 이걸 거쳐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뒤집어 버리죠. 참 이게 우파가 그런 면에서는 무섭습니다. 좌파는 오랜 동안 소위 말해서 이제 진지전이라는 것을 하죠. 각계각층에 들어가 가지고 선전선동을 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집권을 하는데, 단기 필마로 윤석열 대통령은 1년 만에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야,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운빨이 좋은 건지 아니면 필연인지 우리가 좀 더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윤뽕도 아니고 윤디스도 아닙니다. 촛불에서 무궁화로 어떻게 5년 만에 이게 가능했는가? 자, 오늘 11시에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12시에 이제 청와대를 개방을 해서 오늘 34,000명이 예약을 했다 그러죠. 윤석열 우파 정권의 이제 출범의 의미, 우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나 또는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재정립하는 걸 보면은 우파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좌파 정권의 재집권, 예전에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정권 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파 지지 세력에게는 이제 안도감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라는 거는 한국 정치의 변동성이 심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심해진 거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둘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 정권 교체를 보면 10년 주기였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있었던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죠. 자, 그때도 놀랬죠. 권위주의를 무너뜨렸는데 권위주의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한다. 그 이후에 3당 합당을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 이제 정권이 출범을 합니다. 10년.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지요. 그 다음에는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중간에 탄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그렇죠? 9개월 정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문재인 대선을 치러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출범하고 어제로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5년씩 10년씩 교체되던 주기를 요번엔 5년으로 단축됐구나 하는데, 제가 이제 변동성이 심해져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2008년에 집권한 우파 정권은 사실
2014년 4월로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2014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파가 주도권을 잡고 집권한 거는 2008년 2월에서 2014년 4월까지다. 8년 2개월이다. 세월호 이후에는 좌파가 득세하고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결국은 그걸 탄핵까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돼서 집권까지 했습니다. 그 두 시기를 나눠보면은 즉 2008년 이명박 정부서부터 요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8년 2개월 동안 우파가 집권을 하면서 주도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8년 1개월 동안 좌파가 득세해서 집권을 한 겁니다. 참 아주 절묘하게 딱 반반씩 했죠. 요것이 우리나라의 변동성을 정치의 변동성을 말해주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을 한번 살펴보죠. 문재인 정권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탄핵으로 정권을 잡자마자 적폐청산으로 갑니다. 결국은 좌파 정권 집권 기간 동안에 첫 한두 대의 우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죠. 주로 인적 청산이죠. 보면 대통령 2명을 둘 다 재판에 회부했어요. 대법원장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그리고 안기부장 3명 전부 다. 예. 그리고 장관 2명 그리고 고위법관 80여 명 그리고 육군참모총장도 1명 있었죠. 기무사령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조사를 받다가 그와 함께 장성 40여 명을 전역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 수석 또는 비서관, 행정관, 수많은 사람들이 기소되고 재판을 받았어요.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초토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러한 숙청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은 거기에 저항할 제도권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내내 군대가 도대체 뭐냐, 미사일을 쏴도 뭔지 모르겠는데요, 미상의 물체다, 이런 걸 보고 참 혀를 끌끌 찼는데 거기에 저항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우파가 초토화되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2019년에 그 당시 집권 여당 대표를 하던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다. 이게 이제 100년 집권론이죠. 야, 우파는 이제 다 죽었어. 우리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00년 동안 집권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또 더 진짜 이건 웃기는 발언인데 그것이 천명이다. 하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불과 3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좌파 세력의 이러한 오만함, 자신감을 좌절시킨 인물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으면은 좌파 정권의 정권 연장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내각제 개헌도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일단은 5년 동안 정치권의 내각제 개헌 시도는 무산됐다고 봅니다. 모르죠. 또 옛날 탄핵처럼 국민의힘 내에서도 또 반란 세력이 나와가지고서는 민주당 한 180명 된 의원이랑 내각제 개헌을 시도할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이상은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억지로 통과시켰다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국민 투표에서 아마 좌절이 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면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은 여야가 한통속입니다. 이 개헌 시도를 계속 이제 추진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아이고 이거 좀 힘들어졌구나, 그런 이제 좀 절망감이 들 겁니다. 여야는 한통속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검수완박법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원내 총무인 권성동 의원이 합의를 해주죠.
왜 합의해 줬겠습니까? 야, 뭐 여던 야던 앞으로 검찰이 우리 안 건드린다면 좋은 거지.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한국 정치의 변동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뭐 적폐 청산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기득권 세력에 지지하고 동조를 받았습니다. 여기엔 뭐 메이저 언론뿐만 아니라 다 동조했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정치권은 현 정치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결과가 탄핵으로 나타난 거죠. 야, 우리도 힘들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뭐 대통령이라고 있어가지고 장관 임명권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노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야당하고 여당 내의 일부 세력이 이탈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겁니다. 이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정치 체제에 대한 탄핵이죠. 이런 시도는 계속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정치권이 그 정치 체제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꼈다면은 일반 국민들은 현 정치인들에 대해서 식상한 거예요. 뭐 피로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마 국회 해산하지 않고 국민투표 붙이면 통과될 겁니다. 정치인들에서 식상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떤 방향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 5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여당 후보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야당 후보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굉장히 이질적인 대통령 후보가 둘이 나온 겁니다. 둘 다 굉장히 이질적인 거죠. 예. 정석대로 하면은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를 선출했어야 되죠.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는 식상해 하니까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후보가 되고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됩니다. 예. 이게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어떤 이념이나 신념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선전선동에 굉장히 취약해요.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면은 자금 살포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주는 거죠. 복지 예산을 막 늘려버리고,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재작년인가 그 무슨 뭐 재난지원금 받고 준다고 그랬을 적에는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우리 애들이 나중에 갚을 건데 이걸 왜 막 줘? 선별해서 주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받으니까 뭐 우리 애들이 갚던 말던 야 꽃등심이나 사 먹자. 사람 심리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철저한 진영 논리입니다. 나한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사람의 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엔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진영입니다. 진영. 우리 편이면 무조건 지지하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이제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가운데 변동성을 또 키운 거는 예전에는 탄핵 때까지만 하더라도 2016년도 탄핵 사태 때까지만 하더라도 좌파의 조직화와 동원화가 월등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학습 효과를 받았는지 우파의 조직화와 동원화도 점점 그 능력이 증대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19년 가을 정도 되면은 광화문 집회에 100만 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우파의 조직화가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조직력과 동원력을 가지고 과거에는 좌파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는데 우파도 그렇게 되면서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더 커졌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평균 수준의 상식, 그러니까 정치를 우리가
이 평가할 적에 뭐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국민의 평균 수준이 어디냐, 거기에 맞게 정치인들이 행태를 보인다 라고 흔히들 이제 말합니다. 뭐 참고적으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게 뭐 여야를 구분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죠. 정말 한심하죠. 근데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준입니다. 그분들은 그 평균 수준에 맞춘 행태를 보이는 거지, 무슨 뭐 정치를 그 질적으로 향상시켜야겠다 그런 거 없다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뭐 한 분들이 정말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법조인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좀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오만과 또는 무소불위에 이제 우판 다 죽었다 라는 어떤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국민 평균 수준의 상식에서 벗어난 국정 운영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다 이탈하진 않고 중도층 일부가 이탈을 하죠. 뭐 국민 평균 수준의 상식에서 벗어나던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의해 가지고 골수 지지자들은 계속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도층이 이제 이탈을 해서 결국은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기타 뭐 외부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점점 이제 보수화가 이제 진행이 돼서 트럼프의 보수혁명,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여기서 우리의 지금 정권의 친중 정책에 대한 이제 비판 의식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건 남북 갈등이죠. 이건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겠다 그래도 북한은 그걸 믿질 않아요. 야, 너희 중국하고 짜고 지금 우리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아무리 도와주겠다고 해도 유엔 제재 때문에 우리가 딱히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 연락소를 아주 폭파시켜 버리죠. 그거는 뭘 상징합니까? 문재인 정권의 남한과 김정은이 지배하는 북한의 관계는 이걸로 끝났다. 내가 파괴시켜 버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가령 남북 관계가 그 문재인 정권 초기처럼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은 분위기가 틀려질 수도 있었겠죠. 정치가 뭔가 잘못됐다, 또는 이 정치 체제가 싫다, 거기서 이제 변동성이 일어나는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시계추처럼 진자 운동을 계속 할 겁니다. 이건 무슨 이러한 분위기는 뭘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좌우 모두 앞으로는 재집권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한 번 집권하고 정권 교체가 됐듯이 윤석열 우파 정권도 한 번 집권하고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죠. 즉 여권의 차기 주자가 불투명해요. 눈에 띄는 사람이 없죠. 근데 야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난번에 아주 자기들 생각에 의하면 근소한 차이로 진 이재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인 공세를 유지할 겁니다. 언제까지?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그런 공세에 윤석열 정권은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동성이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는 이런 변동성 가운데 워낙 우파 세력을 척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권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왜곡된 운동장입니다. 거기에 아주 풍토도, 진영 논리라는 어떤 의식에 똘똘 뭉쳐진 풍토도 합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의
안정성이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굉장히 힘들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왜곡된 풍토다라는 게 뭔가 하면은 국민들이 거의 반반씩 나눠 가지고 상이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진영 사람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건 괜찮은 거고, 상대방 진영 사람이 뭐 조그만 거 잘못해도 난리를 치는 거죠. 그건 좌우나 똑같습니다. 이게 계속되면은 어떤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은 변화를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성공 여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지금 우파 윤석열 정권이 다시 재집권하기는 힘들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은 언제까지 될 것이냐? 글쎄요. 예. 저는 통일이 될 때까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면은 새로운 정치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이러한 그 진영 논리도 사라지고 또 어떤 그 변동성도 좀 약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우파적 성향은 분명하지만은 뭐 우파 정권이라고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그 우파 지지 세력들은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좌파 지지 세력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지만은 계속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겁니다. 예, 그런 현상이 지속될 것을 뭐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요. 예, 아무튼 어떤 정권이 출범하든지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부국 강병을 이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